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좀 있으면 반팔 입죠. 예. 반팔 입기 전에 공부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예. 반팔 입으시기 전에. 많이 해놓으셔야 되고. 자,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저희가 2단계까지 지금 이제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이제 3단계 가기 전에, 우리 보험, 배상책임보험 이론 앞에 보면 이제 보험의 분류라 그래가지고, 기초보험, 초과보험, 포괄, 그 다음에 의무, 임의, 예? 그 다음에 뭐 일상생활, 영업배상, 그 다음에 일반 배상, 전문 배상,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요. 자, 이걸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면책 약관에 보면,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면책이라고 돼 있고, 의무배상 책임보험은 초과 손해만 보상한다고 돼 있으니, 의무보험이 뭔지,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분류를 배우셔야 되는 거고, 자, 여러분, 의무배상 책임보험은 무조건 기초배상 책임보험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기초배상 책임보험은 반드시 의무배상 책임보험은 아니에요. 그거는 헷갈리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기초배상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은 다 기초배상 책임보험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임의보험 중에서도 기초배상 책임보험이 있어요. 뭐가 있죠? 어떤 게 있죠? 영문영업배상 책임보험이 그래요. 영문영업배상 책임보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보험은 특이하게 다른 의무보험이 없으면 자기가 먼저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영문, 국문 가입되어 있으면 영문이 먼저 해주는 거예요. 국문은 초과 손해만 해주면 돼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초 겸 의무인 게 또 우리 이제 책임보험에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 가스 배상이니, 다중이용업자 화재배상 책임보험이니,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니, 특약보 화재보험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우리 근제보험에서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자, 각 근제보험들은 다 의무배상 내지 기초배상일 거예요. 그러면 뭐가 초과죠? 초과배상은 뭐죠?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이 초과, EL보험이 초과죠. 그렇죠. 그럼 EL보험 약관에 가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재보상 책임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준다고 되어 있죠. 보상하는 손해는 재보상 책임을 초과하는 손해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초과하는 손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오긴 하는데 어쨌거나 원칙적인 거 재해보상 책임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약관에 돼 있어요. 그렇게. 네. 그리고 자, 의무보험, 임의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굉장히 그래서 너무너무 다양해져 가지고 별 특이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중요성이 높아졌어요. 어쩌면 보험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동차 보험 같이 사고 접수 여러 번 하면 보험이 할증되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코에 끼면 코고, 코걸이고, 귀에 끼면 귀걸이가 돼버리는 이런 보험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사례로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나오진 않았는데,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영업배상 책임보험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국문 영업배상, 영문 영업배상. 조금 차이가 있죠. 물론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국문으로 우리가 국문을 갖고 와서 우리가 변형해서 만들었지만 원래는 1번 통해서 들어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운영하는 자체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 아까 기초 말씀드린 것처럼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내가 기초예요 라고 해놓고 있는데 우리 국문은 절대 그런 일 없죠. 네, 그런 일 없고 그 다음에 일반인하고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은 전문인은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점점 더 내용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2017년에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또 사례로 한 번 더 나오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 구분점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배상 청구 기준증권, 사고 발생 기준증권, 그 다음에 사고 발견 기준증권, 이제 요것들. 자, 배상 청구 기준증권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 번 약술에 벌써 여러 번 나왔어요.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래도 중요한 게 이제 사례로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1단계 법률상 배상 책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전에 0단계가 있죠. 0단계. 이거는 뭐냐면, 보험에 가입했어야죠. 그렇죠. 보험료 냈어야죠. 그렇죠. 보험기간에 해당돼야 돼요. 그렇죠. 그건 기본이죠. 의외로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네. 아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제가 S사에 자동차 보험 든 줄 알고 사고나 접수를 하려고 전화했더니, 저희 가입 안 돼 있으신데요.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러신 분들. 그럼 이제 현장에서 막 당황하시죠, 그러면은. 0단계는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거는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보험 기간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원칙은 이제, 기간이 정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 발생 기준증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요 보험 기간 안에 사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시효만 걸리지 않는다면 청구는 보험 기간이 끝났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사고만 이 기간, 보험 기간 안에 생겼으면 되는 거죠. 이러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과거에 70년대 미국에서 환경 오염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보험을 예를 들어서 30년이다. 그래서 보험사가 다 사고 발생 기준증권 그 당시 그것뿐이 없었으니까 30년이다. 이 공장이 세워진 지 30년 된 거죠. 그리고는 이때 문제가 터졌어요. 각각 보험사가 다 다른 거죠. 이 보험사들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라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미국 판사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니네가 다 책임져. 다 몽땅 다 책임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책임지고 나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갔다 오니까 안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이제 배상 청구 기준증권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고는 어디 나는지 관계없이 청구받은 그 사람이 그 보험사가 해주자. 네, 배상 청구 기준증권. 네.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만 치면 요 기간 안에 청구만 들어오면 되죠. 배상 청구 기준증권은. 그렇죠. 그럼 논리적으로 치면 뒤로 무한이에요. 소급표 무한이에요. 무한. 100년 전 사고도 이 안에 청구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뭐죠? 뭐가 필요하죠? 소급담보일자가 필요한 거죠. 소급담보일자를 여기도 끊어놓든 일로 끊어놓든 끊어놓고 요 안에 사고가 생기고 그 이후에 사고가 생기고 청구 내지 통지는 보험기간 안에 되는 거. 그랬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직전에 생긴 사고가 청구가 안 돼 버리면 이 보험에서는 해주지도 않고 여기는 제가 손해사고 기준증권을 가입을 해버리면 손해사고 기준증권에서는 자기 기간 안에 생긴 사고가 아니죠. 안 해주고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ERP라는 게 필요한 거죠. ERP가. 예. 그래서 ERP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자, 요럴 때도 ERP 필요하고, 여러분. 소급담보일자가 이 시점인데 새로 갱신된 계약은 요 시점이라는 거. 요 사이에 공백이 생겨버렸죠. 그랬을 때도 ERP가 필요하고, 예. 그래서 ERP가 필요하고. 자, 그래서 ERP라는 거는 뭐냐면, 보험 기간 안에 청구한 걸로 간주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보험 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보험 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청구는 보험 기간 이후에 들어왔지만 보험 기간 내에 청구한 거로 간주시켜 줘서 보상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보험 기간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에 분류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전제로 말씀드린 거는 행위자도 한 명, 피보험자도 한 명, 보험도 하나. 제일 간단하죠. 제일 간단해요. 제일 간단하고. 이렇게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행위자가 복수 아니면 행위자 한 명이지만 보험이 복수. 자, 일단 이거부터. 같은 피보험자가 보험을 여러 개 들고 있으면 중복보험 내지 초과보험 내지 의무보험, 뭐 임의보험 이런 관계들을, 즉 보험 간의 선후관계나 보험사 간의 얼마만큼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담의 문제입니다. 보험금의 분담 또는 타보험 조항, 뭐 이런 지금 같은 얘기예요. 보험금 분담, 분담의 문제만 생겨요. 분담. 그래서 만약에 기초나 의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먼저 해주는 거죠. 그렇죠. 같이 동급이면 초과보험 관계일 수도 있고 중복보험 관계일 수도 있고. 기준은 뭐죠? 초과보험은 피보험자가 지금 배상을 10억 해줘야 되는데 보험을 2개 들은 게 2억, 2억이 4억분이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4억 다 주면 되죠. 그리고 또 피보험자 6억을 더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초과보험.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중복보험은 5억 가입돼 있는데 내 손해가 4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이제 그게 독립책임의 분담 방식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중복보험. 자, 기초 의무는 가스 사고 났는데 가스 배상 책임보험이 먼저 의무보험이니까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가스 배상 책임보험, 즉 사망사고 예를 들면 8천만 원 초과되는 손해만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임의보험에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관계. 이건 이제 보험금의 분담이라는 거고요. 자, 아까 제가 부진적 연대 책임 말씀드리면서 유형을 가지고 뭐 공동 불법행위도 당연히 부진적 연대 책임이고 사용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관계도 부진적 연대 책임이고, 자,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하고 특별법상 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과 일반 불법행위 책임 또는 민법상 책임이 있는 사람 간의 사이의 관계에서도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수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특수건물 소유자라서 화법법상 법률상 책임만 있는 사람하고 실제 사고를 낸 B라는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 병원 배상 책임 보면서 해줘야지. 이제 뭐 탈출한 원인이 이제 관리 소홀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 의무보험하고 A가 의무보험이네? B는 임의보험이네? 이거하고 헷갈리시는 거 이거하고. 꼭 이 사람이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부진적 연대 채무가 뭐라 그랬죠? 누구 보호하려고? 피해자 보호하려고. 아무한테 청구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여러분 책임보험회사는 뭐냐면 피보험자의 백그라운드예요. 그렇죠. 피보험자의 백그라운드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표현으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 병존. 나란히 옆에서 도와주는 사이란 말이에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지는 책임만큼 보험사가 든든하게 담보를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 거라는 사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이인데 부진적 연대 채무인데 피해자 보고 B보험사를 갔더니 A사로 가라 그래요.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B사가 해주면 돼요. 왜 지금 제가 B사를 선택했잖아요. B를 선택했잖아요. 제가 피해자가. 아니면 둘 다 청구했어요. 상관없어요. 여기서 의무보험은 그냥 보험 종류가 의무보험이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무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관에 있는 의무보험이라는 얘기는 이 관계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만. 응? 예. 그래서 이제 그 2015년 문제인가요?
특약부 화재보험하고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용 화재배상책임보험하고 둘이 같이 의무보험 이제 들어있고, 이제 피보험자는 다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선후관계가 뭐냐고 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작한 지가 이제 1, 2년 뿐이 안 됐고요.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도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죠. 얼마 안 됐어요. 2014년인가 13년인가 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비가 안 됐었어요. 그 당시 그 문제를 낼 시기는 그 정비가 안 돼가지고 특수건물에 입점한 노래방인데 다중이용업소를 들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들은 거죠. 그리고 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업종인데 특수건물에 입주한 업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이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정비가 돼서 주민번호처럼 그 고유 코드 번호를 다 부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0코드 들어있는 건물 하면 이 건물은 특약부 화재보험만 들면 돼 하면 1000코드 들어가 있는 건물에 뭐 101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호를 다 정해놔가지고 안 들어도 돼요. 삐 하고 떠요. 들 필요 없습니다 하고 떠요. 재난배상 들으러 왔는데요. 오면 삐 하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떠요. 그 누가 관리하냐면 지금 보험개발원이 전산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생길 일이 없죠. 그 당시는 그런 일이 생겨서 서로 싸웠겠죠. 보험사끼리. 니네가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네 하고 문제를 내셨겠죠. 규제위원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생길지는 않아요. 아는데 그렇지만 이 일은 생기는 거죠. 이 일은 이런 일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의무가 먼저 임의가 먼저냐가 아니고 뭐만 따지면 되죠. 나중에 책임 비율, 내부적인 책임 비율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따진다고요? 문제에서 제시해 줄 거예요. 퍼센트로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럼 그 퍼센트대로 나누면 되고요. 두 번째로 문제의 그 설문에 사례 설문에 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뭐죠? 뭐 국가수 조사 결과 소유자 건물에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방서 경찰서 조사 결과 법률 자문 결과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몇 대 몇 아니면 100대 0 뭐 이렇게는 좀 100대 0은 기분 이상하니까 몇 대 몇은 그렇게 해주실 거고 100대 0은 기분 이상하니까 그렇게 이제 말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법률상 책임이 있어서 즉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서 보상은 배상은 해주는데 어떻게 한다? 나중에 B라는 사람한테 다 구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험금을 만약에 이제 그러면 A사 보험금은 1억 5천, B사 보험금은 얼마 그러자면 나중에 A사는 B라는 사람에게 전액 구상할 것이다. 뭐 이렇게만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만 나올 거예요. 이제는. 네. 그래서 그거는 절대주의를 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런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이런 문제도. 이 사람 임의가 갑사을사에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이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이제 분담의 문제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그렇죠. 분담의 문제로. 자, 그다음에 우리 사고 발생 기준증권이랑 배상 청구 기준증권은 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사고 발견 기준증권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배상 청구 기준증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냐면 배상 청구 기준증권은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사고 발생 기준증권은 발견만 되면 돼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소급담보일자도 똑같이 있고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죠?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사고가 생겼고 그 사고 발견된 시점이 보험기간 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짝 바꿔주시면 돼요.
손해액 얘기는 좀 길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그 전에 먼저 이제 보상이 종결이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이 서류는 이제 창고로 보내면 돼요. 나는 이제 담당하는 모든 걸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이제 구상이라는 걸 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구상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대위권이에요. 네? 보험사의 대위권. 그게 구상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 대위. 누구의 권리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한테 이제 보상을 해줬으니까 피해자가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누가? 보험사가. 대위. 내 이름으로. 보험사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랑 다르죠. 대리는 누구죠? 제가 대리인이면 본인의 이름으로 대신하지만 대위는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항상 땡땡 보험 주식회사가 청구권자가 되죠. 땡땡 보험 주식회사가. 그게 대위고. 구상은 대위 말고도 사무관리라는 걸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부당이득이라는 것도 이득으로라는 걸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피보험자가 뭐라 그랬죠? 보험사의 대위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여기는 해당될 수 있어요. 뭐냐면 피보험자 거짓말을 한 거죠. 고의로 사고 내놓고 아닌 것처럼 해서 보험금 받아 먹었어요. 나중에 밝혀졌죠. 그럼 환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당이득. 환수.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피보험자라도 대상이 돼요. 그렇지만 대위권은 피보험자는 대상이 되는 제3자에서 빠지는 거예요. 피대위권만. 막 구구절절이 막 얘기가 막 나오는데 다 아실 거 없이 그냥 요 세 가지 얘기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사무관리라는 거 뭐냐면 이제 남의 일을 대신 해줘서 그걸 정산받는 거예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임의보험 회사가 의무보험까지 몽땅 해준 거죠. 의무보험 가입돼 있는 거 알고 있고 확인하고 자기들이 먼저 다 해주는 거죠. 초과 손해만 해주는 게 다 해주고 의무보험 한도인 만큼 받아오는 거죠. 그 보험사한테. 원래는 그 보험사가 했어야 될 일이죠. 대신 해주고 그거를 받아오는 거. 그게 사무관리예요. 이제 가장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우리 취급업자 같은 경우에 다 그렇게 해요. 대인 1, 2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인 2에서 먼저 다 해주고 대인 1만 가입되어 있는 거 보상되는 거 확인하면 그 사람 동의는 필요 없어요. 그냥 먼저 해주고 받아와요. 그러면 이제 막 안 준다고 땡깡 치면 소송하면 이겨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구상이라 그러는데 이 보험사 담당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손해보험사 담당들은 미결은 늘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늘어도 크게 문제는 이거 안 했다가는 이거 안 하면 진짜 난리 나요. 이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손해액이랑 지급보험금 볼게요. 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해 주죠. 그러니까 손해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적극적 손해, 그다음에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뭐죠? 뭔가 지출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지출되는 거. 네? 돈이 반드시 나갈 건 아니지만 지출돼야 되는 거죠. 그죠? 소극적 손해는 앉아서 사라져. 가만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었는데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병원에 한 달 입원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일을 못했단 말이죠. 나한테 들어왔어야 될 돈이 사라져 버렸죠. 그렇죠? 일을 못하는 손해. 휴업 손해,
뭐 장애 일시 수입, 그 다음에 뭐 사망 일시 수입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소극적 손해, 그렇죠? 그 정신적 손해, 정신적 손해 나서 위자료. 위자료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어요. 정신적 손해가 나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이렇게 손해는 되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통상의 손해인지 특별 손해인지 통상 손해, 특별 손해. 원칙은 통상 손해만 해주는 거고요. 특별 손해는 어떨 때?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네. 자, 내가 사고를 내고 봤더니 유명 가수가 지금 공연을 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이 공연만 하면 1억을 벌어요. 제가 알았어요? 몰랐죠. 네, 그거는 이제 특별한 손해라는 거죠. 알 수 있었거나 한다면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인 통상 손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 손해도 이제 원칙은 그 특별 손해가 내 손해임을 입증해야 되는 사람은 이제 피해자예요. 피해자고 그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렵죠. 어려워서 이제 싸우는 일이 되게 많아요. 무슨 뭐 큰 계약을 놓쳤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시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힘드는데 이제 거기다 대고서는 특별 손해니까 입증하세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감정 싸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해야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손해라고. 특별 손해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 단 그거 딱 한 줄인데 그 한 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해결을 하려니까 이제 분쟁이 많은 거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를 뭘로 볼 것이냐? 손해 본질. 이건 손해 분류를 지금 했고, 이제 손해 본질이 뭐냐면 본질이. 그래서 이제 차액설이 있고 평가설 또는 위험설. 자, 우리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이제 판단해주는 법원에서 기준은 평가설, 위험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월급 500만 원을 받는데 제가 한 달 입원을 했어요. 근데 월급 그대로 나와요. 그래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던 한 달 동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해는 뭐라고요? 500이라는 거죠. 이게 평가설이에요. 네. 자, 차액설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죠. 그게 무슨 손해예요? 손해 본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기본급 300원 주고 성과급 200원 못 받아서 한 달 입원해서 그러면 그 사람 차액설 입장에서 손해가 얼마죠? 200인 거죠. 우리 자동차 보면 휴업 손해, 차액설, 그렇죠? 네. 민사상 손해배상, 평가설. 네. 그렇죠. 과거에 장처보험에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과거에 장처보험 약관에 장애 상실 수익 주면서 퇴사를 안 하면 장애 상실 수익을 안 줬어요. 퇴사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월급 그대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손해가 없다는 거죠. 차익설. 장애상실수익을 안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좀 미안하니까 퇴사했었으면 생겼을 장애상실수익의 50%를 위자료로 줬어요. 장애 위자료로. 지금 바뀌었어요, 약관은. 지금 약관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냐면 여러분, 치과로 장애상실 수익이 생겼는데 퇴사 안 하면 소득의 감소가 없으면 보상 안 해줘요. 지금도 그거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장처보험 약관에 처음 들어보신 얘기처럼 쳐다보세요. 약관에 있어요. 예. 그것만 흔적이 남아 있어요. 흔적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휴업손해에서 남아 있고, 휴업손해에서 남아 있고. 예. 평가설의 입장. 평가설의 입장은 그런 거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소극적 손해만 예를 들었지만 적극적 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설 입장에서는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개호 1인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제가 입원한 병원은 공동 간병인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병원이라서
6명의 간병인 1명만 들으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만 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랬더니, 그리고서 저는 한 달 간병비 150만 원을 청구를 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 쓴 건 20만 원뿐이 없으니까 20만 원만 드리면 되죠라고 차액설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평가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150만 원 다 주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그 케이스마다 조금씩 이제 이제 법원이라고 무조건 다 평가설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소극적 손해에서는 평가설 입장이 100%고요. 적극적 손해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월 향후 치료비가 100만 원 들었는데 감정을 했더니 150만 원 든대요.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펄쩍 뛰죠. 100만 원만 드는데 왜 150 드냐고. 그거 관계없어요. 그 150이 그게 손해라는 게 평가설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상황 따라서 100만 원이 맞다라고 해서 100만 원으로 줄여줄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평가설 입장에서는 이래요. 자, 우리 평가설하고 이제 차액설은 이제 이런 데면 특히 이제 소극적 손해에서 이게 차이가 나지만 또 어디서 어떤 부분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기왕장애에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고로 이미 한 팔이 절단돼서 30% 장애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의족을 끼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제가 다시 직업을 찾고 노력을 했더니 제가 그 전보다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그 전보다 소득이 몇 배가 늘었어요. 근데 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기왕장애가 30%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월 1억을 벌어요. 그 제가 한 달 입원해서 1억을 못 벌었어요. 그럼 차액설 입장에서는 얼마 줘야 돼? 1억 줘야지. 평가설 업체에서는 얼마 줘야 돼요? 7천만 원만 주면 돼요. 응? 평가설이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응? 평가설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평가, 그 사람의 그 당시 그때만 상황을 평가를 해보는 거죠. 입원을 했다면 기왕장애가 없었다면 100%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 손해를 주면 된다는 거죠. 얼마가 실제 그 로스가 난 건 관계없이 100% 주라는 거죠. 응? 그렇지만 그 사람이 평가해 봤더니 70%라고 한다면, 즉 기왕장애가 70%, 30%가 있는 사람이면 70%만 주면 된다는 거죠. 원칙이라는 거, 그게 원칙. 예. 그러니까 반드시 평가설이 그러니까 피해에 비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평가설이 좋아서 그러니까 평가설이 피해자한테 유리해서 평가설을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손해를 뭘로 볼 거냐는 그런 기준의 개념의 차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는 기왕장애 30% 있는 사람이면 손해 계산할 때 법원에서는 되게 엄격하게 30% 딱 따지겠죠. 정말 30% 정확하게 따져줘요. 대부분 그래요. 아닌 경우 가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고 상황이나 다친 거에 비해서 너무 손해가 조금일 때 이럴 때는 이제 좀 막 이제 어거지로 판결문을 쓰시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보험사도 잘 따지지는 않아요. 따지는 않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말고 원칙적인 거는 저렇게 다 원칙적인 그 부분을 다 정확하게 반영을 다 해주십니다. 자,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제 장애 나왔으니까 이제 기왕장애랑 중복장애. 이거. 일단 중복장애부터. 중복장애는 100 빼기 A 곱하기 B 더하기 A. 맞죠? 이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른 거는 그냥 뭐 말로 쓰실 필요 없이 중복장애 나오면 그냥 이렇게 계산 넣으시면 돼요. 응? 네. 기왕장애는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100 빼기 A 곱하기 B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A가 뭐야? 여기 A가 기왕장애. 그렇지. 요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지. 더 해주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그 공식에 이제 막 뭐 더했다 뺐다 막 이제 여러 개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로 써 놓으신 분도 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 대법원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결론은 이 얘기예요. 네, 이 얘기니까 막 뭐 또 그거 가지고 누가 막 뭐라 하시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 정확하게 써 주신 거 맞아요. 그 표현 그대로 쓰세요. 법원 판결문에도 그대로 쓰는데
결론은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비교할 게 기왕증 또는 사고 기여도 뭐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기왕증 기여도가 50%면 전손에서 50%를 다 까줍니까? 빼줘야 됩니까? 하는데 원칙은 맞죠. 맞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 얘기만 알고 계시면 일단은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척추에 골다공증이 있는데 이번에 사고로 압박골절이 났어요. 압박골절은 이제 척추뼈가 눌러 앉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더 빨리, 원래는 안 그러니까 압박골절이 생기지 않았을 건데도 생겼을 거고, 조금 압박률이 낮을 건데도 더 많아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고로 인한 손해만 보상해 주면 되니까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전손에 참작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골다공증 있는 환자라면 당연히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치료비도 많아질 거고 휴업 손해도 많아질 거고 압박률이 더 심하니까 장애율도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만큼 다 더 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만큼 사고 기여도만큼 잘라줘야죠. 원칙은. 근데 기왕 장애는 일실 수입 산정할 때만 반영해 주면 돼요. 일실 수입 산정할 때만 원칙적으로 그래요. 자, 제가 한 팔이 미리 원래 없던 사람인데 이번에 제가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해요. 그런데 그 30%만큼 치료비를 까면 돼요? 안 돼요? 이번에 사고로 이번엔 100%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치료비는 다 해줘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기왕증 기여도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기왕증 기여도. 그래서 이제 표현이 여러분,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제 조심해야 되셔야 될 건 표현이 기왕증 기여도 30% 했는데 덜컥 30%만 준다든지. 이거 과실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채점을 해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러신 건데 과실 30%가 주어졌는데 손해액만 30%를 주는 거로 계산한다든지 이거 착각하시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거는 꼭 조심하시고, 예. 그럼 답이 거꾸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 잘못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저 보험금 분담이나 이제 아니면 상속 이런 데 가서 금액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면 다시 이제 앞으로 백하시면 돼요. 뭔가 어디서 틀렸어. 어디선가. 더하기 빼기가 틀리셨건, 사칙연산이 틀렸건, 아니면 70% 줘야 될 거 30%만 줬건, 뭐 어디선가 틀렸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니면 뭐 상속인을 한 명 빼야 되는데 넣어놨든지, 그렇죠? 상속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을 넣어놨다든지, 뭐 그렇게. 네. 아니면 독립책임액을 계산을 잘못해놓고 있다든지, 네. 뭔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헷갈리시는 게 개호라는 거. 개호라는 거는 누군가 돌봐주는 거죠. 마치 보조구 같은 거죠. 정상적인 아는 사람을 정상적인 형태 사람의 생활처럼 영위를 해주기 위해서 누가 투입되는 거죠? 사람이 투입되는 거죠. 그게 개호예요. 그래서 개호는 종류가 기왕개호, 기왕 이미 입원 기간에 자, 제가 다리 수술했으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화장실 가고 옷 벗고 뭐 이거 하는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평가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걸 기왕개호라고 그러고. 제가 경추 손상으로 말은 하고 눈은 껌뻑이고 다 하는데 목, 이하 다 완전 마비예요. 그러면 씻는 거, 먹는 거, 옷 벗는 거, 활동하는 거, 산책하는 거 다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것도 개호. 예, 그것도 개호지만 앞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개호. 그렇죠? 개호라고 해요. 그래서 개호비는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 관념적인 거, 법률적인 거라서 이 0.5인도 되고 0.25인도 있고 그래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피해자들은 그런 주장 많이 하는데 뭐냐면 생각을 해보면 0.5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반나절만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투입되는 시간 자체는 0.5인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출근해 8시간 동안 8시간 열심히 일만 매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4시간만 하고, 어떨 때 6시간도 하고, 어떨 때 야근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건데, 그걸 이제 관념적으로, 이제 규범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0.5라는 얘기도 나와요. 0.25라는 얘기도 나오고, 반대로 1.5, 2.0도 있어요. 그렇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얼뜻 보면은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뭐 시험 문제가 아주 복잡한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온 게 없어요. 없고 다 보험금을 구하라고 하는 그 취지의 내용은 순수하게 뭐 한도나 이런 것 때문에 보험금을 구하라고 이제 그런 거 알아보려고 보험금 구하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비용이 더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보험금 구하라는 문제,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보험금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결론 낼 수 있게끔 보험금 구하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된 문제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손해 계산 문제는 엑셀이 다 해줘요. 전산이 다 해주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찜찜한 게 이제 올해 가동연한이 바뀌었단 말이죠. 가동연한이 바뀌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는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제가 이제 문제로 다뤄 드릴 거예요. 다뤄 드릴 거고, 일단은 이제 손해액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기까지 보셨으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액이 산출이 됐으면 손해액은 항상 지급 보험금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뭐 때문에 빠지죠? 여기서 일단 한도 있고요. 자기부담금이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빠질 거예요. 그 한도는 종류가 뭐 단일 보상 한도, 이제 그 다음에 뭐 총보상 한도, 그 다음에 뭐 1인당 또는 한 사고당, 뭐 여러 가지 종류가, 그 다음에 뭐 분할 보상 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마다 문제 제시를 해줄 거니까 맞춰서만 푸시면 돼요. 그거만 놓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놓치지 않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사고당 한도, 1인당 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추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부담금은 좀 주의하셔야 되죠. 자기부담금 여러분, 국문에서는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자기부담을 공제한 금액 자체가 한도를 넘어서면 보상 한도만큼 다 지급되는 데 비해서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자기 부담만큼 한도가 줄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포괄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주로 문제되는 건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문제가 돼서 무슨 뭐 DIC 증권이니 뭐 막 그런 어려운 얘기들 나오는 건 다 그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 쪽 얘기예요. 이런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10억에 2억 자기부담금 2억 걸어놓으면 2억 나중에 자기부담금 2억 걸어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해가 10억 났어도 보험사는 8억만 주고 2억은 내 돈으로 줘야 돼요. 그렇죠. 이 부담이 커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보험 가입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증권, 뭐 DIC 증권 이런 게 이제 그럴 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기초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들어놨는데 총보상 한도가 소진됐어. 사고가 여러 번 나서. 근데 사고가 또 났어요. 이럴 때 포괄배상 책임보험 뭐 이런 게 이제 또 다른 특약을 이렇게 가입을 해놓으면 거기서 그 특약에서 마치 기초배상 책임보험 역할을 해주면서 다 보상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런 거는 대부분 다 한도나 자기부담금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거죠. 결론은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항상 유념하셔야지. 이런 것들. 그죠? 사례 문제 풀 때.
이거 항상 유념하셔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우리가 뭐 있어요? 비용. 아까 말씀드렸죠? 비용은 누가 지급하는 거? 피보험자가 지급하는 거. 그래서 한도랑 무관하게 지급하는 거. 손권역, 손해방지 비용, 권리 보전 비용, 협력 비용. 협력 비용은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했거나 보험사가. 그래서 그 명목이 뭐가 됐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험사가 피보험자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거는 소송을 해주세요. 싸워볼 만합니다. 소송을 했어요. 그럼 그게 소송 비용이에요? 아니죠. 그건 협력 비용인 거지. 그렇죠? 네. 그러면 한도랑 무관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했더니 한도가 1억인데 손해배상이 2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소송비용이 1,0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보험사 얼마 줘야 돼요? 1억 1,000만 원 줘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피보험자가 소송을 받고 자기가 열심히 싸웠어. 근데 손해가 2억 나오고 한도는 1억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리고 비용은 1,000만 원 들었어. 그 사람한테 그럼 얼마 줘야 돼? 그 피보험자한테 1억만 주면 되죠. 그런 차이가 있죠. 네. 반드시 소송 비용이라고 그 앞에 문맥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협력 비용만 헷갈리시면 되고, 나머지는 손해방지 비용 뭐 하고, 그 다음에 권리보전 비용은 뭐냐면 이제 대일거라고 관련된 거예요. 공불사고라는 거죠. 근데 보험은 나만 있어. 그러니까 보험사가 그러면 조사를 하는 거죠. 재산 조사해서 거기 가압류 빨리 걸어놓죠. 거기다가. 그런 게 권리보전 비용이에요. 권리보전. 네. 손해방지 비용은 당연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탁보증보험료, 그 다음에 소송비용은 이제 이건 한도 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탁보증보험료는 뭐냐면, 여러분, 1심에서 제가 졌어요. 피보험자가. 항소를 하죠. 그러면 1심, 여러분이 그 판결이라는 게 나면, 민사 판결이 나면 항상 판결 어떻게 나냐면, 얼마를 지급하라. 이자는, 자, 불법행위면 2017년 1월 1일 사고면 2017년 1월 1일부터 연 5%,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맞아, 밑에 소송비용은 이제 어떻게 해서 분담한다. 마지막으로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딱 판결을 그렇게 해요. 가집행할 수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원고는 법원 가서 집행문 띄어다가 저한테 집행하는 거예요. 이거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돈만큼 갚던가, 그렇죠. 먼저 갚던가, 아니면 그 돈만큼 공탁을 해놓던가. 그 공탁할 돈도 없고 갚을 돈도 없으면 서울보증보험 가가지고 보증보험에 들어요. 그게 공탁보증보험이거든요. 그 보증보험 증권을 공탁소에 내면, 법원에 내면 기다려줘요, 법원에서. 그게 공탁보증보험이에요. 아니면 그 우리 이제 보통 약관에 보면 그 대부도 해줘요. 대부 빌려줘요. 손해배상금을 1심 손해배상을 밀려주기도 해요. 그 대신에 이제 양도해야 돼요. 누구한테? 뭘 양도하냐면 나중에 판결이 바뀌어서 이긴 거로 끝났으면 그 돈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보험자 찾아가면 안 되니까 그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걸 양도하라고 이렇게 법에다 이제 약관에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 가서 찾아오는 거죠. 자기 돈이니까. 네. 그렇고 이제 비용까지 여기 이제 드렸으니까 됐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 관계 됐고. 시간이 애매하네. 이 말씀만 좀 한 번 더 드려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지금 손해하면서 이렇게 부등호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요게 3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자, 1단계에서는 그럼 여러분, 법률상 책임 있는 사람하고 피보험자랑 비교해보면 이 관계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법률상 책임 있는 사람 중에서 피보험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항상 같을 수도 있지만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범위가 넓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걸러지는 거죠? 일단 가입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아까 방어한 것처럼. 둘째는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즉 배상 의무자는 맞는데 봤더니 화재 사고가 아니라는 거지. 붕괴 사고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는 시설 소유 특약만 들어있는데
정작 사고 내용은 내가 어디 가서 남의 일을 해주다가 사고를 했다는 거죠. 도구업자 특약을 들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범위는 항상 범위적 책임이 넓거나 같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피해자도 마찬가지인 게, 피해자는 우리 집 아들이나 우리 집 와이프도 저한테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자매 다 피해자예요. 근데 뭘 청구를 해? 내가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해도 그거는 가족 간의 문제이지, 원칙은 그런 거예요. 원칙은. 그렇죠. 이제 그 대체는 원수가 되겠죠. 그죠? 네. 원칙은 그렇지만, 피해자는 그렇죠. 그렇지만 보험사의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행사하는 직접 청구권 행사하는 이 사람은 범위가 작겠죠. 피해자보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고의 사고로 당했어요. 직접 청구 행사하려고 봤더니 면책이라도 안 된대. 그러니까 범위가 작겠죠. 그렇죠. 범위가 작거나 항상 같을 거예요. 그리고 손해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게 1, 2, 3단계 이제 법률상 책임, 보험사 보상 책임, 그다음에 손해액 및 보험금의 지급하는 부분까지 얘기를 다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답안지를 쓰실 때는 서론 또는 문제의 소재, 쟁점, 제목이 뭐가 됐든 간에 한 20점짜리 정도 넘어가면 따로 목차 하나 빼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동차 보면 그렇게 하시죠. 근데 책임근제는 제가 요거는 세모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2단계 이제 우리 목차 2번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법률상 책임, 3번 보험사의 보상 책임, 4번 손해액하고 지급보험금.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데, 여러분 사실은 작년 이제 문제를 보니까 15점짜리 문제에 여기 배점이 요거 배점 5점짜리 준 것도 있고, 여기 합쳐서 5점짜리 준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합쳐서 5점짜리 준 거는 간단한 거죠. 논점이 간단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주 포인트는 어떤 손해액을 구하는 게 쟁점, 이제 논점이거나 확인해야 될 문제거나, 아니면 지급보험금을 구하는데 뭔가 확인해야 될 문제를 배점을 이렇게 줬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한 경우, 예를 들면 시설 소유 특약에서 보상해줘야 되는데 도구업자 특약 같이 슬쩍 넣어놓은 거,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이런 문제들 같으면은 요 법률상 책임, 요거 책임에 5점, 5점, 5점 이렇게 배점을 하는 거죠. 배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 2단계, 3단계, 즉 법률상 책임하고 보험사 보상 책임 2단계가 30%에서 5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네.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15점짜리는 보통 이제 여기서 2단계, 3단계에서 논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논점 하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문제예요. 그렇게 15점짜리. 근데 20점짜리면, 20점짜리 문제에 제가 논점 파악해 봤더니 두 가지뿐이 확인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나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좋아요. 숨겨진 뭔가 5점짜리 논점이 숨어 있어. 그렇지 않고는 2점짜리 내질 않아요. 예? 그건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보험사 책임은, 사용자 책임은 피용인의 불법행 책임과 연대 책임이 이거 물어보는 것 같고, 사용자한테 피용인한테 보상 안 한다는 거 따지는 것 같고, 손해 구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20점이지? 뭔가 있어요. 뭔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래서 빠진 거 채워넣기는 써놓고 고치기는 쉬워도 빠진 거 채워넣어서 쓰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번 쓰고 나서 썼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15점이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고요. 아닐 거고요. 15점이면 보통 나오는 게 다 15점이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그냥 단순한 지급보험금 구하는 것도 15점짜리 내니까, 그거는 관계없는데, 20점짜리 이상 되는 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자, 또 잠깐 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저 근제보험 이제 한번 또 내용 좀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